오늘은 제가 창업하기로 해서 창업을 했다. 그 얘기까지 했고, 그 전에 제가 창업으로 어떤 준비를 했었다.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잠깐 드렸어요. 근데 제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창업 준비를 계속 했었는지를 오늘 설명드리고, 제가 첫 번째 창업 준비하면서 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국가가 생각보다 굉장히 창업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1인 창업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K-스타트업, 그래서 중소기업 벤처부, 그 다음에 창업진흥원, 이런 곳에서 실제로 이런 사이트를 굉장히 잘 운영을 하고 있고요. 24년도 통합공고, 사업화, R&D 뭐 이렇게 쭉 다 보여요. 그리고 모집 중인 것들을 딱 누르면 현재 팁스, 뭐 사내 벤처 육성 프로그램, 온라인으로 법인 설립하는 것도 실제로 여기대로 하면은 법무사나 이런 거 안 끼고도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창업을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중앙 부처에서 올라온 것들 많이 나오고, 지방들은 또 종류별로 입주, 이런 하이테크 밸리나 이런 데도 무료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 지원해서 들어가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회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창업진흥원에 가면은 이렇게 창업의 미래를 여는 혁신 창업 파트너.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꾸 창업을 지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보니까 고용 창출이라는 부분이 정부에서는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모든 사업을 할 때 이런 이제 약간 뭐 지원금 같은 걸 받을 때 일반적으로 고용이 늘어나면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리고 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거 보이시죠? 창업 지원 불법 브로커주의. 엄청 메일이 들어와요.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데 몇 군데 가입을 하면 엄청나게, 어떻게 알고 이제 막 들어와요. 근데 대부분 저는 하나도 이런 브로커를 이용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참고로. 그냥 내가 이런 거 작성을 못할 정도면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런 데 사이트를 스스로 검색을 해서 제가 혼자 뭐 자료도 만들고, 대부분은 이제는 이런 데 지원할 때 이 사이트 안에 지원하는 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지원하는 내용들을 찾아서 내가 생각한 것들을 올리고 그런 걸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중장년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면 2020년도에는 원래 19년도까지는 청년 창업 패키지만 있었대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중장년은 국민 아니냐, 이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가가지고 중장년 창업 패키지가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예비 창업도 있어요. 예비 창업 패키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장년 창업 패키지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스타트업 하나씩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실 수 있게끔 생각보다 국가에서 잘 해주고 있어요. 이걸 이용을 못해서 그렇지. 근데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국가 돈 빼먹으려고 그냥 형식적으로 해서 국가 돈만 빼먹고 사업은 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위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보지 못했어요. 다 열심히들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창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가,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 자체가 바뀌게 돼요. 그 월급을 받으며 대기업을 다니고 있을 때, 금융기관을 다니고 있을 때랑 이렇게 해서 스타트업 하고 난 다음에랑은 굉장히 그 많이 바뀌더라고요. 만나는 사람도 바뀌고, 그 다음에 제 마인드도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중장년 쪽으로 보시면은 작년 기준으로 24년도 기준으로 현재 33억 그 1,800만 원을 갖다가 이미 지금 이제 어디다가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5천만 원에서 1억 사이 정도는 받기가 생각보다 쉬워요. 그리고 그 돈을 인건비로 지출할 경우에는 훨씬 더 쉽습니다. 내가 받아가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데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사무실도 이렇게 그냥 들어가실 수 있는 패키지도 있어요. 1인 창조기업 활성화, 그래서 1인 창조기업들 육성 법안까지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법률도 있고, 그래서 지금 24년도 규모가 지금 45억, 44개 1인 회사들 지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정도 고민해 보셔도 창업을 하시겠다 그러면 이런 사이트를 보시면서 고민을 해보셔도 충분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창업 공간, 교육,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것들도 검증해주고, 그 다음에 기업 간의 네트워킹 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장년 기술 창업 센터까지 확대해서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제는 너무 이제 은퇴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예, 국가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제가 어떻게 했었는지, 제가 이제
이건 막 처음에 제가 만든 아이디어였어요.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 하나랑 그다음에 그때 얘기했던 알비라는 친구랑 두 사람의 이력서를 맨 앞에다 넣고 그다음에 이렇게 두 사람이서 창업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슬라이드를 그냥 아무렇게나까지는 아니지만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불편했던 게 내가 첫 시간에 얘기 드렸지만 49세, 50세에 은퇴를 해가지고 내가 돈이 얼마가 있으면 내가 은퇴를 할 수 있지? 그리고 은퇴를 하면 뭘 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저는 이제 일을 하고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랬을 때 결국은 재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두려움이 닥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그러면 내가 지금 뭘 만들어야 될지를 생각하니까 뭔가 내 거에 대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인프라나 시스템이나 앱이나 이런 게 있을까? 이때 당시에 뱅크 샐러드가 엄청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뱅크 샐러드가 제가 생각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 걸 하려고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토스가 나오고 있었고 그리고 카카오랑 네이버랑 이런 데가 막 그 페이드를 막 하면서 엄청 핀테크 막 뜨고 있을 당시였어요. 그래서 나도 그런 걸 해야겠다. 근데 나는 저런 데랑은 좀 차별화를 둬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금융기관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어떤가 이런 금융기관 이런 게 있다. 근데 미래로 가면 결국 네이버, 카카오, 토스, 뱅셀 이런 뱅셀은 이제 거의 좀 힘든 상황이지만 이 토스는 지금 괜찮죠. 이제 미국에다 상장한다 그러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이제 통합되어 있는 패키지들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생각했던 건 서비스가 있고 IT, AI, 그 다음에 고객의 인생 데이터라는 거 안에 서비스와 IT, AI가 접목된 뭔가의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또는 머니 카운셀러가 필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너무 이제 피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투명성도 그렇고 점점 이제 그 스페셜티도 너무 이제 떨어지고 있고 솔직히 얘기해서 금융기관에서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이름을 썼던 게 이제 테이바트예요. 그래서 테이바라고 해가지고 정해서 금융기관의 미래는 뱅크는 아닐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니즈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처음에 돈을 많이 벌고 싶잖아요. 항상 투자를 하면. 그래서 리스크 대비 리워드, 복리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다. 그러다 보니까 투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날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 나이 들어서 운용력을 하다가 나온 사람들도 결국 자기 돈 가져가다가 다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는데 내가 뭐 ELS도 하고 뭐 펀드도 하고 주식도 아웃소싱도 해보고 주식 투자도 해보고 다 회사에서는 해봤지만 내 걸로는 크게 안 해봤으니까 나도 그럴 수 있겠는데 그래서 그걸 잡아줄 수 있는 뭔가 필요할 것 같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0% 금리니까 그래서 0% 금리 시대인데 연금 ELS 펀드들 보면은 ELS 같은 것들도 실제로는 뭐 운용보수가 막 1%씩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뒤에 숨어져 있는 건 더 크고 그래서 연금 이런 것들도 0% 금리의 시 1% 50bp 이렇게 받는 건 너무 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투자 비용을 절약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중산층에 대한 전문적인 금융이나 세무 서비스가 없다. 보험 FP들이 해주나? 라고 생각을 해서 알아봤는데 GA들이라 그래서 이제 알아보게 됐었어요. 이것들도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것도 조금 너무 이제 보험 팔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편리한 금융 서비스들은 점점점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은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캐시플로우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미래가 되게 불안한 거죠. 아마도 이제 뭐 한 40대 후반, 50대 들어가셔서 회사에서 나올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캐시플로우가 맘 편하게 돼 있으신 분들은 생각보다 별로 없으실 거고 어느 정도 퇴직금이 많이 누적이 돼 있다 그래도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까에 대한 거가 되게 애매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니즈는 이거였어요. 이미 투자 비용 절약해주고 세금 절약해주고 소비 관리 해주고 연금 플랜 만든다. 지금 모든 금융기관이 하고 있는 거랑 다 비슷한 소리죠, 결국은. 테이바는 그럼 뭐가 다를 건데 얘네들이랑 했을 때 저는 이제 고객의 자산에 대해 수익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수수료를 최대한 받겠습니다가 현재 그 이제 금융기관이죠. 고객들 데이터가 재산이다. 그래서 고객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찾아서 비용을 최소화해주겠다. 이런 데서 금융기관에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막 나가고 있는 비용들을 다 모아서 보면은 조합해보면 하나 두 개로 모아버리면은 수수료를 굉장히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고객 비용을 축소시켜주는 게 일단은 제일 첫 번째 니즈가 아닐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니즈는 이렇게 데이터가 다 모이면 그러면은 마음, 행복, 퓨처, 미래, 그 다음에 캐시플로우, 그 다음에 컨텐츠 내가 마음이 편하게 만들 수 있고 재테크를 하려고 하면은 어떤 컨텐츠로서 교육을 받으면서 내가 해야지 그냥 남한테 맡기면 결국 리딩방 찾아다니는 꼴밖에 안 되니까 이런 걸 해야겠다.
그 다음에 이 캐시플로우를 어떻게 만들고 싶은가 하면 파이낸셜 엔지니어링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제가 이제 ELS 쪽을 하다 보니까 맨날 이제 확률에 근거된 프라이싱을 해요. 그래서 그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이제 엑스큐션을 했던 거가 이제 제가 했던 일이다 보니까 확률에 근거한 어떤 파이낸셜 플랫폼을 만들어야겠다. 확률이라는 게 결국 현재 가치를 미래로 밀었다가 앞으로 당겼다가 하는 건데, 그거는 이 고정금리일 때는 앞으로 당겼다 뒤로 보냈다 하는 게 미래 금리에 따라서만 움직이면 되는데, 실제로 주식형 투자를 하거나 이러면은 그걸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금융자산 관리 시스템이란 것들을 보면 결국은 내 그냥 주식 포트폴리오에 대한 뭐 P&L 나오는 거 정도밖에 없어요. 내가 10년 뒤에 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쯤 돼 있을까? 아니면은 이 주식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쯤 돼 있을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은 뭐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데 뭐 10년 뒤에 얼마 돼 있을까? 이걸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하지만 밴드는 구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바운더리를 확률적으로 지금 변동성이 얼마고 ELS 프라이싱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에 근거한 플랫폼을 만들어야겠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렵거든요. 솔직히 어려우니까 이제 유저는 굉장히 쉽게 내가 최대한 터지면 지금 손실 나면 얼마까지 맥시멈 손실이 나 있지 10년 뒤에 또는 뭐 5년 뒤에 3년 뒤에 그런 걸 다 만들어서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데이터를 모으겠다. 그럼 어떻게 모을 거야? 라고 했을 때 홈택스나 공인인증서 해가지고 뭐 이런 자산, 이게 지금은 이제 마이데이터 있어서 다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 검진, 보험까지도 다 가져오겠다. 그런 다음에 부채, 점수, 대출 뭐 지금 이때 당시에만 해도 이게 잘 안 됐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24년도 기준으로 보면 이게 다 되고 있어요. 네이버 같은 데서도 이거 다 가져가고 있어요, 이미. 그리고 지금 이제 신영증권이나 이런 데들도 헤리티지 클럽 같은 거에서 상속자 지정해가지고 그것들을 관리해주는 신탁들도 지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 그 다음에 이런 홈택스 인증서들 해가지고 핀테크 회사를 만들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넷웰스 플랫폼이었어요. 그러니까 넷웰스란 얘기 뭐냐면 자산과 부채를 다 관리를 해주는 플랫폼이에요. 나이가 많다 그래서 부채를 다 없앨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산이 있을 때 부채가 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다 자산과 부채를 만들고 자산 쪽에 있어서는 그 자산 쪽에 있어서는 뭐 주식, 채권 뭐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고 부채 쪽에서는 주택담보대출들, 그다음에 신용대출들, 최대한 주택담보대출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택담보대출이 금리가 제일 낮아요. 그래서 절대로 갚을 필요가 전 없다고 생각을 하고 회사들처럼 부채는 끌고 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죽을 때 어차피 네팅 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현금이 있는 게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집은 현금화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은퇴한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받기도 어려워요. 직장을 다닐 때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주택담보대출 돈이 있다 그래서 다 갚지 마라. 돈이 있으면 현금으로 가지고서 그냥 있고 이자 손실 나는 건데 지금도 끽해봐야 지금 저 같은 경우 보니까 한 2.98%, 2.97%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드헬스로 관리를 해주겠다. 그리고 부채를 일으킬 수 있으면 최대한 안전하게 얼마까지 일으킬 수 있는 계산하는 모델 같은 걸 만들어서 예상 캐시플로우랑 리스크를 이제 분해해서 만들겠다. 데이터나 에셋 게더링 워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증권사 자문사들 이런 걸 다 데이터를 모으고 뭐 ELS 복제펀드 대출 뭐 이런 거 협업해서 이 안에서 다 해준다. 그래서 뭐 금융자산 그 다음에 보험, 부동산 이런 거 다 가져오고 포인트까지 다 가져오고 ELS 복제펀드 같은 걸 만들어서 ELS 복제펀드라는 게 결국 주식 비중 조절하는 거거든요. 현금이랑 원금이 주가 지수 정도 되게 하는 모델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옵티멀한 포트폴리오를 리스크 대비 리워드 계산해가면서 해주고 예상 캐시플로우 만들어주고 리스크 분석해주고 가계부 만들어주고 이러면서 최종 아웃풋에서 나오는 거는 가계부, 개인 재무제표 나오고 보험금 신청하는 거, 종합소득세나 이런 거 연말정산도 얼마 카드 써야 되고 얼마 되는 것도 다 리얼로 계산해주고 현금 프로젝션 해가지고 연금이랑 합쳐서 미래에 그 다음에 내가 몇 살 때 상속을 하는 게 제일 좋고 얼마만큼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좋고 죽을 때 얼마만큼 돈을 남겨놓고 돈을 다 쓰고 죽어야지 이런 거 계산할 수 있게. 그 다음에 보험 커버리지, 혹시 중간에 돈 쓰다가 돈이 없어질 경우는 암 걸리거나 아플 때 그 소멸성 보험으로 해서 옵션 프리미엄 날려도 되고 이걸 저축성으로 들을 이유는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날리는 돈으로 해서 얼마 정도 코스트를 적용해서 하는 게 제일 좋을지. 그래서 비즈니스 파트너로는 이런 이제 쭉 친구들 호화나 뭐 제가 알고 있었던 모든 사람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저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데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근데 다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카이스트 교수님들도 엔진이나 이런 것들 검증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3년 재무제표 만들어서 이렇게 될 것 같고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제가 변동성 뭐 이런 초기에는 B2B 비즈니스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가면서는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